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평소처럼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갑자기 거래처에서 온 것처럼 보이는 메일 한 통이 눈에 띕니다. 급한 송금 요청. 내용은 그럴듯하고 서명도 완벽해 보입니다. 그래서 별 의심 없이 계좌로 돈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돈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면요?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바로 그런 믿음이 무너진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2022년 부산을 뒤흔든 200억 원대 사이버 금융 사기 사건.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에요. 치밀한 계획, 교묘한 심리 조작, 그리고 기술의 어두운 이면이 얽힌 현대판 범죄의 전형이죠. 그 사건의 전말을 파헤치는 첫 번째 이야기 상편입니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왜 이런 대규모 사기를 벌였을까요? 그리고 피해자들은 어떤 하루를 보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미스터리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2022년의 부산으로 돌아가 봅시다. 부산은 한국 제2의 도시, 활기찬 항구 도시로 유명하죠. 하지만 그해 여름, 이 도시의 중소기업들 사이에선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보냈는데 거래처에서 전혀 모른다고 해. 이메일이 이상하다고. 그럼 내가 보낸 돈은 어디로 간 거지? 처음엔 개별적인 불만으로 시작됐지만 곧 비슷한 피해 사례가 쌓이면서 사람들은 깨달았죠. 이건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돈을 노리고 있다는 걸. 사건의 시작은 2022년 5월 부산의 한 중소기업에서 터졌습니다. 한 제조업체의 재무 담당자 김모 씨. 그는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화면에 뜬 메일은 오랜 거래처인 서울의 A물산에서 온 것처럼 보였죠. 내용은 간단했어요. 긴급 자금 회전이 필요하다. 오늘까지 이 계좌로 2억 원을 보내달라. 첨부된 계좌번호, 회사 로고, 심지어 담당자의 서명까지.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김 씨는 거래처와 전화로 확인까지 했어요. 상대방은 친절했고 목소리도 익숙했죠. 그래서 망설임 없이 송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진짜 A물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송금, 우리 그런 요청 안 했는데요? 김 씨의 머릿속은 혼란 그 자체였죠. 분명히 메일을 보낸 건 A물산이었고 전화로도 확인했는데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답은 간단하면서도 무서웠습니다. 그 메일 가짜였어요. 심지어 전화까지 조작된 거였죠. 김 씨는 자신이 속았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보낸 2억 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제 사건의 규모를 좀 더 들여다볼까요? 김 씨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부산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비슷한 방식의 피해 신고가 무려 50건 이상 접수됐습니다. 피해 금액은 총 200억 원에 달했죠. 피해자는 주로 중소기업들이었어요. 왜 중소기업이었을까? 대기업은 보안 시스템이 철저하지만 중소기업은 자금 관리나 IT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거든요. 범인들은 바로 그 틈을 노린 겁니다. 피해 기업들의 이야기는 하나같이 비슷하면서도 안타까웠어요. 한 기계 부품 업체는 거래처로 착각하고 5억 원을 보냈고 그 돈은 회사의 1년치 운영비였어요. 결국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문을 닫아야 했죠. 또 다른 해산물 유통업체는 3억 원을 잃고 나서야 메일 주소 끝에 붙은 미세한 오타를 발견했어요. 컴퍼니, 그 대신 컴퍼니, 그였던 거죠. 이런 사소한 차이가 수십억 원의 손실로 이어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이메일을 얼마나 꼼꼼히 확인하시나요? 한 글자 차이, 한 번의 클릭이 이렇게 큰 재앙을 부를 수 있다면 이 사건은 단순히 돈을 잃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뢰를 잃은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 사기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피싱. 정확히는 이메일 피싱, 전문 용어로 스피어 피싱이라고 부르는 방식이었어요. 일반적인 피싱은 무작위로 메일을 뿌리는 거라면 스피어 피싱은 특정 대상을 정밀하게 노리는 겁니다. 범인들은 피해 기업의 거래처 정보를 어떻게든 알아낸 뒤 그 기업과 똑같은 메일 주소를 만들어냈어요. 예를 들어, 앱 컴퍼니,
그 대신 앞 컴퍼니, 그 같은 식으로요. 눈에 띄지 않죠. 거기에 회사 로고, 서명, 심지어 담당자의 말투까지 흉내냈어요. 더 무서운 건 범인들이 피해자들과 전화까지 했다는 점이에요. 이메일만으로는 의심할까봐 그들은 거래처 직원인 척 전화로 신뢰를 쌓았죠. 심지어 어떤 경우엔 피해자가 거래처에 직접 전화했는데도 범인들이 중간에서 전화를 가로챘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나중에 중편에서 더 깊이 파헤쳐 보겠지만 한마디로 기술의 발전이 범죄자들에게도 날개를 달아준 거예요. 이쯤 되면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 초기엔 피해 기업들 사이에서 온갖 추측이 나왔어요. 내부 직원이 정보를 팔았나? 거래처가 해킹당한 거 아냐? 심지어 외국 해커 조직이야. 같은 음모론까지 떠돌았죠. 부산경찰은 사건이 터지자마자 사이버 수사대를 투입했지만 단서가 거의 없었어요. 돈은 이미 해외 계좌로 빠져나갔고 이메일 서버는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 숨겨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건 혼자 벌인 범죄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200억 원을 노리는 데는 치밀한 조직, 전문적인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심리를 꿰뚫는 능력이 필요하죠. 이 사건의 배후엔 어떤 그림자가 숨어 있었을까요? 이제 피해자들의 하루를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한 피해 기업의 대표, 박모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씨는 부산에서 20년 넘게 건설 자재를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했어요. 그의 회사는 가족 같은 분위기로 직원들과 함께 땀 흘려 키워온 자부심이었죠. 그런데 그해 7월 한 통의 이메일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거래처로 착각한 송금 요청. 박 씨는 4억 원을 보냈고 그 돈은 회사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어요. 돈이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박 씨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다고 해요. 직원들 얼굴이 떠올랐고 곧 닥칠 월급날이 악몽처럼 다가왔죠. 그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막막했어요. 해외 계좌로 갔으니 찾기 어렵습니다. 박 씨는 그날 밤 회사 창고에서 혼자 울었다고 합니다. 내가 왜 그 메일을 믿었을까? 내가 바보였어. 여러분,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꿈, 가족 같은 회사, 그리고 신뢰가 무너진 순간이죠. 박 씨 같은 피해자는 부산 곳곳에 있었어요. 그들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자책과 분노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사건이 점점 커지면서 언론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2022년 8월 부산 지역 방송과 신문들이 이 사기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죠. 헤드라인은 이랬어요. 부산 중소기업 보이지 않는 도둑에게 털렸다. 200억 원 사이버 사기꾼의 소나기에. 시민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이제 이메일도 못 믿어. 우리 회사도 위험한 거 아냐? 불안은 부산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압박을 받았어요. 피해자들의 항해, 언론의 질문, 그리고 시민들의 불안 속에서 수사는 점점 더 긴박해졌죠. 하지만 범인들은 마치 유령 같았어요. 흔적을 남기지 않고 돈을 빨아들이고 어디론가 사라졌죠.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조직적인 사이버 범죄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추적에 나섰습니다. 그 가짜 이메일들 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답은 간단하면서도 섬뜩합니다. 스피어 피싱. 이건 단순히 메일을 뿌리는 피싱과는 차원이 달라요. 스피어 피싱은 특정 대상을 정밀하게 겨냥하는 말 그대로 창을 던지는 범죄죠. 범인들은 부산의 중소기업들을 타겟으로 삼았고 그들의 거래처 정보를 하나하나 수집했어요. 어떻게? 소셜미디어, 기업 홈페이지, 심지어 직원들의 이메일 서명을 분석하면서요. 예를 들어 한 기업의 거래처 목록을 알아낸 뒤 그 거래처의 로고, 서명, 심지어 메일 작성 스타일까지 완벽히 복제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당신의 이메일을 똑같이 흉내낸다면? 심지어 당신이 자주 쓰는 말투까지 따라한다면?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바로 그 함정에 빠졌어요. 한 피해 기업은 메일 주소 끝에 붙은 단 한 글자 오타를 놓쳤죠.
컴퍼니, 컬 대신 컴퍼니, 컬. 이 작은 실수가 5억 원의 손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메일만으론 부족했어요. 범인들은 한술 더 떴죠. 그들은 피해자들과 전화까지 했어요. 상편에서 소개한 김 씨 기억하시죠? 그는 거래처 직원인 척하는 전화를 받고 송금을 결정했어요. 그런데 그 전화 사실은 가짜였어요. 범인들은 거래처 직원의 목소리를 흉내내거나 심지어 전화번호 자체를 위조했죠. 이게 가능한 기술이 뭘까요? 바로 스푸핑. 전화번호를 조작해서 마치 진짜 거래처에서 온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2022년 당시 이런 기술은 이미 범죄자들 사이에서 흔히 쓰였어요. 경찰청 사이버 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그의 스푸핑 관련 피해 신고만 수백 건에 달했죠. 잠깐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떠올려 보세요. 모르는 번호라도 익숙한 지역 코드가 뜨면 의심 없이 받지 않나요? 범인들은 바로 그 심리를 노린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사람의 믿음을 무기로 삼은 전략이죠. 이쯤 되면 궁금해지죠. 이 모든 걸 실행하려면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했을까? 답은 엄청나게 많아요. 부산경찰청의 초기 수사 기록을 보면 이 사건은 혼자서 벌인 범죄가 아니었어요. 최소한 510명으로 추정되는 조직이 움직였죠. 누군가는 기업 정보를 수집하고, 누군가는 가짜 이메일을 만들고, 또 누군가는 돈을 세탁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이들은 마치 잘 짜인 오케스트라처럼 움직였죠. 경찰은 이 조직을 부산 피싱 신디케이트라고 불렀지만 사실 그들의 정체는 여전히 안개 속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디서 활동했을까? 수사 초기, 경찰은 이메일 서버를 추적했지만 대부분 다크웹에 숨겨져 있었어요. 다크웹 들어보셨죠? 인터넷의 어두운 골목 같은 곳이에요. 여기선 누구나 익명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죠. 범인들은 이곳에서 가짜 계정을 만들고 피해 기업의 돈을 빠르게 해외 계좌로 옮겼어요. 경찰이 확인한 계좌만 해도 홍콩, 싱가포르, 동유럽 국가들까지 퍼져 있었죠. 돈의 흐름을 쫓는 건 마치 바늘 없는 실을 꿰는 것 같았어요. 이제 수사 현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2022년 8월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 사건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어요. 피해 규모가 200억 원에 달하자 언론과 시민들의 압박도 거셌죠. 수사팀의 리더 최 형사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어요. 매일 밤 새벽까지 서버 로그를 뒤졌지만 단서가 잡힐 때마다 끊겼어요. 상대는 우리가 한 수 앞서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최 형사와 팀원들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투입해 이메일 헤더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이메일 헤더란 쉽게 말해 메일이 어디서 왔는지 기록된 일종의 발자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일부 이메일은 국내가 아닌 북한 IP에서 발송된 흔적을 보였죠. 물론 이건 진짜 북한에서 보냈다는 뜻이 아니라 VPN이나 프록시 서버를 통해 IP를 위장한 거예요. 범인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전 세계 서버를 오가며 꼬리를 감췄어요. 이쯤 되면 영화 같은 이야기죠. 하지만 이건 현실이었어요. 부산의 중소기업들이 이 보이지 않는 전쟁터의 희생양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범인들은 어떻게 피해 기업을 골랐을까?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사회공학이란 기법을 썼어요. 사회공학은 기술만큼이나 심리를 조작하는 데 초점을 맞춘 범죄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범인들은 피해 기업의 직원들이 링크드인 같은 플랫폼에서 올린 정보를 활용했어요. 김 과장, 재무팀, 거래처 A물산 담당 같은 정보를 모아 메일을 보낼 대상을 정했죠. 심지어 직원의 생일, 취미 같은 개인 정보를 알아내 친근한 척 접근하기도 했어요. 한 피해자는 이런 메일을 받았다고 해요. 김 과장님, 지난번 골프장에서 뵙고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급한 자금 요청이니 확인 부탁드릴게요. 문제는 김 과장은 실제로 그 거래처 직원과 골프를 친 적이 있었어요. 이 얼마나 무서운 디테일인가요? 범인들은 피해자가 의심할 틈을 주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상대의 삶을 파고드는 심리 전쟁이었죠. 여러분, 지금 떠올려 보세요. 당신의 소셜미디어엔 어떤 정보가 올라가 있나요? 그 정보가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경찰은 범인들의 패턴을 조금씩 잡아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가짜 이메일은 대부분 금요일 오후나 월요일 아침에 집중적으로 발송됐어요. 왜일까? 금요일엔 직원들이 주말을 앞두고 정신없고, 월요일엔 업무 시작으로 바빠 의심이 덜 가는 시간이거든요. 또 돈이 송금된 계좌들은 대부분 24시간 안에 비워졌어요. 이건 돈 세탁 전문가의 손길이 닿았다는 뜻이었죠. 경찰은 국제 공조에도 나섰어요. 인터폴과 홍콩 경찰의 도움을 받아 해외 계좌를 추적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돈은 이미 여러 가상화폐 거래소로 흩어진 뒤였죠. 2022년 당시 가상화폐는 범죄자들에게 완벽한 은신처였어요. 블록체인 기술은 익명성을 보장했고 경찰의 추적은 한계에 부딪혔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수사팀은 한 가닥 희망을 발견했어요. 바로 실수였죠. 범인 중 한 명이 다크웹에서 실수로 개인정보를 노출한 거예요. 이 작은 실수가 사건을 풀 열쇠가 될 수 있을까? 하편에서 그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범인들의 심리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이들은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까? 돈 때문이라고. 물론 200억 원은 엄청난 액수죠. 하지만 범죄 심리학자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금전적 동기로 보지 않았어요. 이들은 권력욕과 지적 우월감을 즐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죠. 피해자들을 속이고 경찰을 따돌리는 과정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지배자로 느꼈을 거예요.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스피어 피싱은 기술이 아니라 게임이다. 범인들은 상대를 조종하며 희열을 느낀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속이는 데서 기쁨을 느낀다면 그건 어떤 마음일까요? 이 사건의 범인들은 단순히 돈을 훔친 게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을 훔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 사건을 더 무섭게 만드는 이유죠. 수사팀은 점점 더 많은 단서를 모았지만 여전히 답답했어요. 범인들은 마치 경찰을 조롱하듯 새로운 피해자를 만들어냈죠. 2022년 9월 한 부산 수산물 업체가 또 3억 원을 잃었어요. 이번엔 메일뿐 아니라 문자까지 동원됐죠. 문자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긴급 계좌 변경됨. 확인 후 즉시 송금 바랍니다. 이쯤 되면 피해자들은 분노를 넘어 절망에 빠졌어요. 이제 뭘 믿어야 해? 한 피해자는 경찰에 이렇게 호소했죠. 경찰은 이 사건을 해결하려면 기술뿐 아니라 심리도 이해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범죄 심리학자와 협력해 범인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범인들은 피해자들에게 감정적 압박을 가했어요. 예를 들어 메일엔 항상 오늘까지, 지체 시 계약 파기 같은 긴박한 문구가 들어 있었죠. 이건 피해자들이 침착하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는 전략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범인 중 한 명이 다크웹에서 실수로 정보를 노출합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그 작은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2022년 10월 경찰은 그 실수가 남긴 디지털 발자국을 따라 한 명의 용의자를 특정했죠. 그는 30대 초반의 한국인 박모 씨였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IT 업체 직원이었지만 그의 컴퓨터엔 충격적인 증거가 가득했어요. 가짜 이메일 템플릿, 피해 기업 리스트, 심지어 돈 세탁 계좌 기록까지요. 하지만 박 씨는 혼자 움직인 게 아니었어요. 그는 단지 조직의 말단, 이른바 기술병이었죠. 경찰은 그의 진술을 통해 더 큰 그림을 보게 됐어요. 이 사건의 배후엔 국제적인 피싱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홍콩, 동유럽, 동남아시아에 흩어진 팀들이 각자 역할을 맡아 움직였죠. 누군가는 메일을 설계하고, 누군가는 전화를 조작하고, 또 누군가는 돈을 세탁했어요. 이들은 마치 글로벌 기업처럼 체계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조직의 정점은 누구였을까? 그건 아직도 미스터리예요. 이제 재판의 무대로 가볼까요? 2023년 초 부산지방법원에서 박 씨와 관련자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어요. 법정은 긴장으로 가득했죠. 피해자들은 분노한 눈빛으로 방청석을 채웠고 언론은 이 사건을 세기의 사이버 사기로 불렀어요. 박 씨는 혐의를 일부 인정했지만 이렇게 주장했죠. 나는 지시받은 대로 했을 뿐이다. 진짜 주모자는 따로 있다. 그의 변호사는 조직의 상층부가 해외에 있다고 했지만 증거는 부족했어요. 검찰은 박 씨가 만든 가짜 이메일로 최소 50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기소했어요. 하지만 전체 200억 원의 행방은 여전히 불투명했죠.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건 돈의 상당 부분이 가상화폐로 전환돼 전 세계로 흩어졌다는 사실이었어요. 경찰과 인터폴은 블록체인 분석을 통해 일부 자금을 추적했지만 회수된 금액은 고작 10억 원 남짓. 나머지는 다크풀이라 불리는 추적이 불가능한 곳으로 사라졌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190억 원이 공기놀이처럼 증발해버린 거예요. 그 돈은 누군가의 꿈이었고 가족의 생계였죠.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법정에서도 답을 찾지 못했어요. 재판은 2023년 6월에 마무리됐어요. 박 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죠. 다른 공범 2명도 각각 3년과 5년형을 받았어요. 하지만 피해자들은 판결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겨우 몇 명 잡았다고 끝난 거냐? 내 돈은 누가 돌려주나? 한 피해 기업 대표는 법정 밖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들의 분노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신뢰를 잃은 상처,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평범했던 일상에 대한 그리움이었죠.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피해자였다면 어땠을까요? 믿었던 세상이 무너진 순간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상을 위협한 경고였어요. 이제 이 사건이 사회에 남긴 흔적을 살펴볼까요? 2022년 부산 사이버 사기는 한국의 사이버 보안 정책을 완전히 뒤바꿨어요. 정부는 2023년 전자금융 사기 방지법을 강화했고 기업들은 이메일 보안 교육을 의무화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많은 회사에선 송금 전에 2단계 인증 EFA를 요구하죠. 경찰청도 사이버 수사 인력을 2배로 늘렸고 블록체인 추적 기술에 수십억 원을 투자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에 생겼어요. 부산의 중소기업들은 더 이상 이메일을 예전처럼 믿지 않아요. 한 기업 대표는 이렇게 말했죠. 이제 메일이 와도 3번, 4번 확인해요. 그게 우리의 생존 방식이 됐죠. 이 사건은 신뢰의 비용을 가르쳐 줬어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거요.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뭘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이메일 주소 확인. 항상 발신자 주소를 꼼꼼히 보세요. 컴퍼니, 퀘리, 컴퍼니, 퀘로 바뀌어 있을지도 몰라요. 둘째, 급한 송금 요청은 의심. 아무리 급해 보여도 전화나 대면으로 확인하세요. 셋째, 2단계 인증 활성화. 이메일, 은행 계좌, 심지어 메신저까지 EFA를 설정하면 보안이 훨씬 강해져요.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관리. 소셜미디어의 직장 정보, 거래처 이름을 함부로 올리지 마세요. 그게 범인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중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죠? 예를 들어, 오늘 밤 이메일 비밀번호 바꾸는 건 어때요?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돈과 신뢰를 지킬 수 있어요. 이 사건은 끝났지만 질문은 여전히 남아요. 과연 모든 범인이 잡혔을까? 200억 원의 나머지는 정말로 영원히 사라진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사기는 앞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까? 부산 사이버 사기 사건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비슷한 함정을 준비하고 있을지 몰라요. 이렇게
부산을 뒤흔든 200억 원 사기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은 우리 모두의 일상에